성인이 한 분 태어났죠. 성은 공이고 이름은 구고 자는 중리. 구세 사람들이 높여서 부르기를 공자라고 부릅니다. 그죠? 공자가 이 효를 정의를 내렸는데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신체 발부는 수지구구나 불감회성이 교지시하라. 또 입신행도 양명하고 불세하면 이연부응하면 이게 교지정야다. 뭐 이렇게들 이제 했는데 뭐 갑자기 이렇게 봤습니다. 몸에 난 털 하나라도 전부 다 부모님한테 받은 것이니 이걸 감히 회상하는 것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고, 몸을 바르게 하고 도를 행하고 이름을 후세까지 널리 펼쳐서 부모를 드러내게 하면 이게 효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도 뭐 맞는 말 같아요. 뭐 20양명에서 출세해가지고 그 집 자식 농사 잘 지었다. 그러면 그 이제 효라고 보는 겁니다. 이 조선시대는 입심양명이 바로 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선시대에 입심양명을 한다면 뭘 할 수 있겠어요? 과거 급제. 네, 과거 급제입니다. 과거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급제하면 부와 명예는 물론 우리 집 가문을 널리 떨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반집 자제라면은 과거에 급제해서 출사를 해서 이제 부모에게 이제 효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도라도를 볼 때는 이 성균관은 바로 과거를 보기 위해서 전국의 수재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자고 공부하던 조선시대 최고의 국립대학교였어요. 시대별로 보면은 그 국립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다 있었어요, 그죠? 고구려의 태학이라든가 신라의 국학, 또 고려의 국자감. 고려의 국자감이 고려 말에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조선시대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 성균관의 구조를 보면 지금 유학을 공부하는 강학공관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유학의 시조인 공자, 그 다음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유학을 잘 전파시키고 후대에까지 전파시킨 유학자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제양공관,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이 성균관에 그 수재들이 모인다고 그러는데 수재는 누가 들어오느냐, 어떻게 들어오느냐. 조선시대 양반집의 자녀들이라면 7, 8살 되면 다 서당으로 가죠. 서당 가서 천자문을 배우고 동문서술을 배우고 그다음 명심보감을 배우고 이렇게 어린이 기초 학습을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강도리라든가 또 운몽자회, 또 경몽요결 뭐 이런 거를 배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서오경도 배우고, 그래서 15, 16세가 되면 중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중등학교는 한양에 있는 어린이들은 학당, 예전에 사부 학당이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 배울 때. 그 다음에 지방의 어린이들은 향교 이렇게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 향교와 학당에서 한 5, 6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나라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쳐요. 그 이제 사마시라고도 그러고 소과라고도 그러고 생진시라고도 그러는데, 조선시대의 이 국가고시는 과거 아니겠어요, 그죠? 과거의 문과에서는 2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소과, 지금 얘기하는 사마시를 시험 보고 나서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이제 대과라고 시험을 봐요. 그래서 대과의 시험이 돼야 관료로서 등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시라고 그러면 소과, 사마시, 생진시라는 얘기는 과거 시험, 대과를 보기 위한 예비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 성균관은 과거를 보기 위해서 모여든 학생들이니까 다 소과에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생원이나 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또 자격시험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진사, 허생원 이렇게 얘기하죠. 생원, 진사들. 그거는 또 나라에서 주는 학위시험이랑 마찬가지예요. 생원이다 진사다 주는 거예요. 생원이라고 그러면은 유학경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평가하는 시험이고, 진사는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신학, 글로서 나타내는 글짓기, 논술 시험입니다. 그래서 볼 때는 자기가 선택을 해서 둘 중에 하나 하죠. 그 되면은 관리로 등용은 안 돼도 생원이나 진사가 되면은 나라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주는 거예요. 선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족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양반으로서 행세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양반으로서 행세하는 것은 4대까지 내려갑니다. 4대에 과거를 급제하지 사람이 없다 하면은 양반 행세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그 강화도에 가면은 이 전등사, 보문사, 덕지진, 초지진 이런 데를 다니는데, 강화도에 가면 교동도에 가면 향교가 하나 있어요. 강화도.
교동 향교라고. 그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향교입니다. 고려 말의 유학자 안향이 원나라의 사신으로 가가지고 공자와 주자의 초상화를 그려와서 그 교동에 거기다가 모셔놓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게 우리나라 첫 번째 향교입니다. 그런데 16세기 중반에 가면 이제 유학자들이 자기 동네에서 자기 스승이나 자기가 흠모하는 이 유학자를 선대 유학자의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만들고 그 동네에서 후학을 길러내는 이 교실을 만들어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서원입니다. 이게 사립학교죠. 향교나 저기 학당은 공립학교고 여기 성균관은 전부 다 나라에서 돈을 내는 거고 서원은 이제 사립학교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서원에서 이제 많은 이제 유림들 이제 사림들이 나오게 되죠. 지금 그 서원 하면은 뭐 이 도산서원 뭐 안동에 가면은 뭐 도산서원, 경산서원 뭐 다 있죠. 그 영주에 가면 저 이름 뭡니까? 구석사 있고 소수서원 있죠. 이 소수서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에요. 원래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어요. 그 풍기 군수의 주세붕이 처음에 설립을 한 건데 그 뒤에 태계 이양 선생이 풍기 군수로 발령이 나서 가가지고서는 조정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그 당시 임금은 명종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고 유학의 나라인데 유학이 지금 엉망이 됐다. 그럼 유학을 다시 일으켜야 되려면 나라에서 이 사립학교도 다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명종이 소수서원이라는 편액을 써서 내려보냅니다. 그럼 우리가 사액서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백운동서원이 소수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유학이 이렇게 엉망이 됐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연산군 시대부터 명종 시대까지 4개의 커다란 정치적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4대 사화라고 무호사화, 갑자사화, 또 기묘사화, 그 다음에 을사사화 이렇게 있었죠. 그 사화라는 사화는 사림이 화를 입은 사건이에요. 물론 갑자사화 때는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 패비윤수의 죽임에 관여된 사람들을 막 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살인뿐만이 아니라 훈구파들도 많이 죽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이죠. 여하튼 그 사림이 화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림이 싹 쓸어버리고 훈구파가 또 잡으니까 명종의 왕권은 다 저하된 겁니다. 그러니까 명종도 사림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육선을 내려보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장을 받으면 상장만 받으면 별로 의미가 없죠. 사육선 내려보내면서 노비와 토지를 같이 주고 또 이 성리대전이라든가 사소경 같은 책도 다시 주고 또 이 세금도 면제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원이 이제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고 사육선도 늘어나게 됩니다. 사원이 늘어나고 사육선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유학자들이 자꾸 이제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 유학자들이 많아지니까 자꾸 이제 뭐 내 잘났다 너 못났다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드디어 분쟁이 시작이 돼요. 당쟁이 시작됩니다. 선조 때부터 동인 서인으로 갈라지고 동인은 남인 북인으로 갈라지고 서인은 숙종도에 가서 소론 노론으로 또 갈라지게 되죠.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고종도에 가서 고종이 12살에 임금이 됐는데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개혁을 하죠. 안동김씨의 60년간 세도 정치를 합하기 위해서 개혁을 하면서 그중 하나가 서원 철폐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 서원이 한 1000개가 넘었어요. 사육서원은 한 3분의 1의 사육서였어요. 그래서 서원 철폐령을 다 까버리고 47개, 사육서원 47개만 남겨두고 서원을 남겨두고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이 서원이나 향교나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쪽 한번 볼게요. 저기에 그 비석이 2개 있는데 바깥의 비석은 뭐 이렇게 눈이 오나 비 오나 그냥 쫄딱 막고 있고 안에 옆에는 뭐 기아집에 안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아무튼 뭐 기아집에 있는 게 다르겠죠. 21대 임금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 8일간 귀주석에 가둬놓고 죽인 사도세자를 여기 성균관에 입학할 즈음에 세운 비석입니다. 세자는 그 뭐 나면은 원자로 책봉되고 또 세자로 책봉되고 그게 하나 이제 이 과정이죠. 8살이 되면 보통 여기 성균관 입학을 해요. 그럼 입학년을 성대학 치릅니다. 근데 여기 학생들은 진사나 생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20살이 다 넘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징적인 얘기예요.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다. 또 이렇게 나라에서 이 성균관에 대해서 이렇게 떠맡은다 하는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세자도 교육부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세자는 책봉과 동시에 궁궐 내에 세자 전담 교육기구가 생겨요. 세자 시강원이라고. 거기에서 세자는 하루에 3번씩 공부해요. 조강, 주강, 석강을.
경우에 따라서는 주강과 석강 사이에 보충 수업 소대라고 하고 또 석강과 잠자리 사이에 보충 수업 야대라고 합니다. 뭐 임금이고 세자고 공부에 다 파묻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그 임금이 영조가 저기다 비석을 세웠는데 저 비석의 내용이 뭘까? 1번은 뭐 이 세자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앞으로 이 나라 장차 성군이 되거라. 2번 답. 이 유생들한테 야 니네들 싸움박질 하지 말고 잘 사이좋게 지내서 이 나라의 훌륭한 인재가 되거라. 어느 게 답일까? 2번. 네? 영조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탕평이죠, 그죠? 네, 2번입니다. 2번이죠. 탕평입니다. 이 탕평이란 말은 저기 이제 탕평비라고 하는데 탕평이란 말은 영조가 뭐 지어낸 말이야. 이거 여러분들 준 그 맨 위에 그 이제 글자 있어요. 서경에 나오는 말에 무편무당, 그다음 무당무편, 무편무당 왕도 탕탕, 무당무편 왕도 평평. 그래서 이렇게 한자씩 떼서 탕평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궁궐에 가시면 현판이 뭐 많죠. 또 이제 지방에 가면은 옛날 고택들도 많은데 이 건물에 보면 당호들이 많습니다. 그 당호의 글자를 보면은 한문을 뭐 초소로 써서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전설을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한문을 말아도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그 이 편액이나 그것이 이렇게 경전에서 따온 말들이에요. 이게 경전에 어떤 구절에서 한 절씩 따오거나 또는 어떤 단어. 뭐 경복도 마찬가지고 광화도 마찬가지고 광화문 광화도 마찬가지고 창덕도 마찬가지고 도나문의 도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말뜻을 모르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 영조, 왜 영조가 그렇게 이 탕평비를 세웠을까?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영조의 아버지는 숙종이잖아요, 그죠? 숙종 때 한국 정치가 3번 일어났죠, 그죠? 경신왕국, 그 다음에 기사왕국, 그 다음에 갑술왕국 3번이 일어났죠. 그 황국이라는 건 숙종이 왕을 됐을 때에 정권을 잡았던 사람은 남인이에요. 예송론정에서 이겼던 마지막에 이겼던 남인인데 어느 날 아침에 영의정이 출근하는데 어명이요 하고 영의정 날려보내요. 그래서 남인을 다 몰아내고 서인으로 정권을 바꿉니다. 또 서인이 정권을 하고 있는데 한 9년 있다가 장희빈 잘 알죠? 장희빈하고 잠자리에 자는데 장희빈이 이제 자꾸 끄덕거리죠. 지금 갓난에게 낳은 거하고 나하고 서인들 등살에 못 살겠다. 당신 죽으면 나 어떻게 사느냐?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내 세자로 삼겠다 하니까 막 숭시열이 들고 또 일어나죠. 그래서 숭시열이 날려보내요. 다시 남인으로 바꿔버린다 정권을. 그랬다가 다시 이제 이 숙종이 이 여자를 하나 하죠. 무술이 숙빈책시 물 나르는 무술이 영조의 어머니죠. 그하고 하니까 장희빈이 자꾸 질투를 해요. 그리고 그러던 게 이거 꼴보기 싫은데 마침 또 누가 고변을 합니다.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 없지. 장희재가 지금 영도를 한다. 숙빈책시를 죽인다. 이런 고변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또 날려보내요. 그래서는 장희빈을 그 당시 왕비로 했었는데 다시 희빈으로 강등시키고 세자로 시키고 나중에 희빈 또 사사시키죠. 죽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서인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 당시 서인을 정권을 잡으면서 젊은 놈하고 늙은 놈하고 표가 갈려요. 그게 소련 노론입니다. 노론은 늙은 놈은 자기들이 장희빈을 죽였으니까 세자가 왕이 되면 자기들은 예전에 연산군처럼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세자를 끌어내리려고 그러는데 젊은 애들 소론은 그래도 세자로 놔두는데 이걸 하면 어떡하냐 이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숙종이 갑자기 죽어서 그게 이제 이 왕이 돼요. 그 경종이죠. 장희빈의 아들 경종입니다. 경종이 왕이 됐는데도 노론은 계속 끈적대요. 야 너 지금 네 엄마가 죽을 때 네 불알 잡고 죽지 않냐. 이거 다 아시죠 야사. 장희빈 죽일 때 사형 먹일 때 아들 한번 보자 해서 이 세자를 갖다 놨더니 아들 하초를 잡았어요. 불알을 야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 후사가 없는데 세자를 잡아야 될 거냐 해서 숙빈채 씨의 아들 영조 세제로 삼습니다. 세제로 삼으니까 또 대리청정하고 왕은 물러나고 영조가 세제가 왕 노릇을 해라. 막 이렇게 또 싸움박질도 나고 그런 그 파란만장한 사이에서 영조가 왕이 됐기 때문에 자기의 그동안의 아버지의 남인과 서인의 싸움 또 자기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서인에서 소론과 노련의 싸움 이런 걸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키워드가 이제 이 탕평 정치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먹는 집에서 먹는 요리, 이 탕평채 있죠, 탕평채. 탕평채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탕평채에 보면은
그 주요 요리가 뭡니까? 미나리, 청포묵, 그 다음에 소고기, 예, 김이전. 미나리는 파란색, 그 다음에 청포묵은 흰색. 우리가 좌청룡 우백해서 음양오행상 동쪽에는 청색이고 서쪽은 흰색입니다. 그죠? 이게 동인서인. 소고기는 빨간색이죠. 남주작 북현무에서. 그래서 소고기는 빨간색이니까 남쪽. 그다음 김은 까만색이니까 북쪽. 그래서 동인서인 남인 북인 모두 합해서 섞어 먹는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탕평채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때 영조가 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밥을 먹는 요리상에 그 요리가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탕평채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뭐 급히 이제 뭐 숙소들 갖고 오지.